자, 상속세 상가액을 높이면 상속세는 높아질 수 있으나 양도세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상속세 상가액을 낮추면 상속세는 줄어드나 양도세가 많아질 겁니다. 요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몇 사람이 상속받는지,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대상인지, 그 다음에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기준시가로 받는 게 나은지, 감정평가로 받는 게 나은지를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은 머니인사이드 자체 촬영실에서 촬영을 안 하고 세무법인 다솔에서 별도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칠판이라든지 이렇게 좀 영상 편집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도 절세 비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중이나 종교단체. 종중이나 종교단체는 우리 세법상에서는 일거주자로 취급합니다. 일거주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종중이나 종교단체는 개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집단적이면서도 공익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법인으로 취급은 안 되지만은 세무서장한테 법인으로 승인받으면 조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정관이 만들어져 있고 대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법인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일거주자인데 이것은 법인은 승인되면 승인법이 되면은 이거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첫째는 세율이 다르고요. 세율이 어떻게 돼요? 양도세는 6%에서 45%, 법인세는 9%에서 25%. 그러니까 세율이 뚝 떨어지죠. 대신 법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줍니다. 세금 부담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쓴 거,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쓴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요. 비과세가 안 되는데 법인세는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있다는 것은 뭐죠?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겁니다. 종중이 사용하는 선산 같은 경우, 선산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죠. 또 재가, 납골당,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내지만 법인세로는 안 낸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같은 거에서 담임 목사가 사택으로 썼다든지, 기도원으로 썼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도소득세는 낼지라도 법인세는 납부가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양도하기 전에 법인으로 승인받는 방법도 있지만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연도 안에만 법인으로 승인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이나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서 세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족들한테 현금으로 증여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한 양도세를 물고 또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양도세를 물고 증여세를 또 물어야 되네요. 따라서 양도하고 증여세를 무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을 증여해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요. 증여 후 양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물론 요거는 이월과세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계산 부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절세 플랜을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어쨌든 양도 후에 자녀들을 가족들한테 이제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 물고 증여세 무는 방법보다는 증여 후에 양도를 해서 증여세를 물고 양도세를 무는 것이 오히려 절세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실무 사례를 통해서 케이스별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취득을 해서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 1번 단계나 2번 단계나 3번 단계가 똑같다면 하나밖에 아니고 한 가지만 갖고 똑같이 거래가 됐다면 다른 변수가 별로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내가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사서 32평짜리 보유도 32평짜리 양도할 때 32평 똑같이 있다면 변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먼저 취득해서 건물을 짓다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종전주택을 취득을 해서 공사를 해서 완료 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 버려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양평에 이분이 원래 농지하고 임야를 샀어요. 농지를 임야를 사가지고 농지하고 임야를 사서 개간을 하고 여기다가 주택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무허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무허가 창고를 짓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걸 매각을 한 겁니다. 자, 팔 때 이걸 50억에 매각을 했어요. 50억에 매각을 했는데 그냥 계약서에다가 주택, 농지, 무허가주택 그리고 부수토지 일괄해서 50억 이렇게 계약서를 써버리면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주택은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고 농지는 8년 자연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 창고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가액을 얼마씩 적나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니까 이게 이제 50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액을 각각 얼마 적냐에 따라서 세금이 최대 3억 5천까지도 나는 사례를 봤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혼합거래 되는 것들은 자산에 따라서 양도소득이 되기도 하고 사업소득이 되고 과세소득이 빠지기도 합니다. 모텔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모텔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 지어서 모텔을 운영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땅값 얼마, 건물값 얼마, 직기부품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세금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는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과수목들 있지 않습니까? 과수목들이 사과나무, 벼나무 같은 경우 뭐 15년생, 20년생 되면은 한 그루에 20만 원 이상 간다고 그래요. 과수목들에 대해서 같이 과수원 팔 때는 과수목을 구분 거래를 하시면 과수목은 과세에서 아예 제외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각하시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파트 한 채, 단독주택 한 채, 다세대 이런 것들은 계약서를 어떻게 쓰나 거의 똑같을 수 있습니다만은 혼합거래 되는 것들은 전문가한테 상의하셔서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훨씬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현재 우리 세제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걸 많이 놓치시고 또 전문가들도 이걸 많이 취급 안 하신 분들은 깜빡깜빡해요. 놓쳐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생임대주택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거니까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게 계약 조건을 했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세제 혜택은 무슨 혜택을 주냐? 혜택은 세 가지 혜택을 줘요. 세 가지 혜택. 첫 번째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죠. 그렇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요 요건을 2년을 거주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죠. 2년을 안 살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보유 4%, 거주 2%짜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장특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면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보유 4%짜리가 적용됩니다. 물론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거주 4%짜리는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유한 것에 대해서만 1년에 4%짜리가 적용된다. 또 하나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장기 임대주택 특례라는 게 있죠.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2년 이상 거주 요건들이 충족한 걸로 봐주는 게 상생임대주택이고 요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득 후 임대를 해줘야 돼요. 임대를 해주되 직전 임대기간이 1년 6월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생임대기간이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돼요. 2년 이상. 근데 이게 조건이 뭐가 있냐? 2024년 12월 말까지 상생 임대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언제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 기간이 체결될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료 상한선이 5% 요걸 지켜줘야 돼요. 5%를 지켜주면 이 세 가지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임사 등록하고 상관없어요. 주임사 등록 안 했어도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수하고 상관없어요. 주택 수를 세 채 갖고 있으면서 상생 임대를 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규모, 즉 면적하고도 상관없어요. 주택 가액하고도 상관없어. 예. 그러니까 뭐죠? 이거 무소불위 같아요. 100평짜리, 50억짜리에도 다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만? 2024년 올해 12월 말까지만. 상생 임대주택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사이에 상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봐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 써요? 취득 후 계약 체결. 그러니까 내가 취득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 내기 전에 임대를 먼저 내줘버리면 요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안 돼버려요. 취득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것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걸로 간주가 된다. 요거는 또 이제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세무사님들하고 사전에 좀 한번 검토를 받으셔서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자, 다음에 우리는 1년에 부동산 거래를 2번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1년에 2회 이상. 2회 이상 거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래를 하면 유리한 때가 있고 불리한 때가 있다. 불리한 거는 둘 다 차익이 발생했을 때.
차익이 발생하면 어떠죠? 합산해서 세율이 적용되니까 세율 구간이 누준율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차익이 둘 다 났으면 예를 들어서 1억하고 4억 났다고 하면 4억 났으면 여기는 5억이 돼버리니까 세율 구간이 각각 따지면 38%, 40%인데 둘 합하니까 42% 구간에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 뜻이고요. 유리한 케이스는 하나는 차손 났고 하나는 차익 났고 요거는 같은 연도에 팔아야만이 통산을 해줘요. 올해는 이익 보고 내년은 손해나고 이건 통산이 안 돼요. 올해 같이 팔아야 올해 이익 난 것과 손해 난 것을 통산해 준다. 자, 중요한 거는 차손 중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차손이 나버렸다. 그럼 이건 못 써먹어요. 근데 이것이 금액이 커.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 되도록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집을 좀 싼 거 두 채를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3주택자인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양도차손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들어요. 6월 1일 소유를 피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는 집 같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 처리를 해서 6월 1일 소유자가 안 되게 만들면 되고요. 파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야 매수자가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양도 시기만 조절해도 내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보면은 1년의 보유기간의 비율만큼 세부담을 하는 것이 공평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지방세 쪽은 조금 뭐라 할까? 심플하거든요. 법이 단순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어. 그럼 착공을 하려면 6월 1일 이전에 착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공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 합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합산이 안 되는 거죠. 또 6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납세 의무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실질 내용에 맞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의 경우에 협의 분할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협의 분할을 할 겁니다 하고 신고를 해주면 소유자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만약에 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된 상속인한테 다 과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미리 좀 챙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주된 납세 의무자를 신고해 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겸용주택. 그러니까 일부 상가가 있고 일부 주택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주택이 상가보다 기타 건물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돼서 주택하고 이게 12억이 넘어가면 주택과 상가는 각각 거래가액으로 과세를 한다. 만약에 14억짜리다 그러면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해서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고 상가는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래가액을 적을 때는 10억이 안 넘게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두 번째는 주택하고 기타가 이렇게 돼서 12억 이하는 아직도 12억 이하는 어때요? 전체를 주택으로 봐주니까 외부 계단이 있어요. 외부 계단. 외부 계단은 원래는 건축 면적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는 외부 계단도 주택 면적에 포함시켜서 면적을 판정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층이 더 커버리면은 외부 계단이 있다면은 주택 면적이 더 커져버리겠죠? 1, 2층이 똑같이 올라갔다면. 또는 내부적으로 내부 계단이 나 있는데 오로지 주택으로 올라간 다음에 사용된다. 그러면 그것도 주택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겸용주택은 1층이 이렇게 있는데 2층에 무허가를 달아냈어요. 주택은 무허가도 다 포함시켜서 봐줍니다. 무허가 달아낸 면적이 있어서 1층보다 2층이 더 크면은 전체가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어떤 거는 지하가 있는데요. 이 지하 공간을 주거용도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 여가 있거나 주거용 창고로 썼다면 이거는 주택으로 또 사용됐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실제 사용한 것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주택과 상가가 따로따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실제 사용 면적을 실측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 면적에 따라서 주택 사용 면적이 더 크면 그 부스토지는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이 더 사용한 면적이 더 크면 상가 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잘 보시라는 뜻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필요경비는 공제 요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적격 증빙이라 하면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적격 증빙이고요. 적격 증빙을 못 받았을 때는 금융 증빙을 갖춰라.
금융증빙이 뭐죠? 계좌로 쏴주는 거죠. 계좌로 쏴준 근거들이 있을 때만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거래 증빙을 갖춰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또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받았는데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받을 때 상속 재산은 상속인도 중요하고요. 상속받을 때 평가액도 중요해요. 오늘 상담하신 분은 7남매가 이매를 받았는데요. 대표로 장남이 단독 상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각을 했는데 양도를 해서 그 돈을 다시 형제간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래요. 이거는 가장 어리석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상속받아가지고 단독 상속받아서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누진 일 때문에 본인이 혼자 양도한 걸로 되니까 세금 얼마나 나오겠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버리잖아요. 7남매가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죠? 250만 원 각자 공제 다 받죠. 양도소득 금액이 7남매로 나눠버리니까 세율도 낮아지잖아요. 근데 굳이 왜 본인이 받냐는 거죠. 특히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같은 경우는 상속받아서 3년 안에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1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억까지. 근데 혼자 받아버리면 1억 감면 한도가 차버리잖아요. 3명, 4명이 받았으면 각각 다 1억씩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상속인 누가 받냐에 따라 다르니까 꼭 전문가한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속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취득가가 되거든요. 상속 개시 당시에 평가액이 나중에 이 재산을 팔 때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무료로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제로는 아니에요. 상속세를 내는 금액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양도가액과 상속 개시 당시 차액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자,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면 상속세는 높아질 수 있으나 양도세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가를 낮추면 상속세는 줄어드나 양도세가 많아질 겁니다. 요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몇 사람이 상속받는지,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대상인지, 그 다음에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기준시가로 하는 게 나은지, 감정평가를 받는 게 나은지를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상속세가 미달됐다고 신고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상속세가 미달됐다 하더라도 5억까지는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미달됐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안 해버리면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상속 개시당시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 개시당시 가액 평가된 금액이 나중에 팔렸을 때 그게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전답이나 이매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30%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같은 경우를 지금 기준시가로 3억 정도 잡힌다는 거잖아요. 3억으로 상속받아서 10억에 양도하면 7억의 양도 차익에 양도세가 과세되니까 양도세 폭탄을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감정평가를 하면 8억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한 군데 수수료 200만 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수수료만 주면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그걸 방치하셔가지고 상속세 안 나온다고 미달이라고 신고를 안 하면 그런 난리가 납니다. 세 번째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증여가액은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니까 무조건 낮게만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증여를 누가 받을 것이냐. 추증자가 중요하고, 추증자는 왜 중요해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월과세 기간은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적용되거든요. 내가 10년 안에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이월과세 받았을 때 유불리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월과세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 갖고 넘겨야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한테 줬을 때는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니까 세금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누가 수증을 받느냐, 그리고 언제 파느냐,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증여를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도 가액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첫째, 감면이 적용되고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주는 또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환산 취득가를 결정할 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놔두고, 대신 감면은 1년에 1억씩 5년에 2억까지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감면 한도가 1년에 1억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감면을 받으려 했더니 2억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공익사업 수용되는 필지가 2개다 그러면 올해는 하나는 협의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으시고 하나는 협의를 하지 마세요. 협의를 한다는 뜻은 당사자 간에 계약 맺어가지고 돈을 빨리 받는 거고요.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재결을 받거든요. 재결 신청이 들어가고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금액이 많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당초보다 보통 한 3% 내외 정도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3%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 중에 3%면 3천만 원 올라가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내가 만약에 받으면 감면 1억 된다니까, 1억 추가로. 그러니까 감면되는 세금 때문에 해를 달리해서 공익사업에 수용을 되되 한 번은 협의를 거치고 한 필지는 재결로 가라는 겁니다.
재결로 가면 좀 시간이 늦어지긴 하지만 보상 금액도 조금 더 나오고 대신 감면도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은 조금 더 감면 세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중요합니다. 단기 보유라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70%, 2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60%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택으로 만약에 입주를 해가지고 매각을 할 때는 주택 보유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상가부터 따져갖고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이 70%, 60%짜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30년 된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2년 안에 팔았어. 부수 토지까지 단기 양도로 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단기 보유하지 말고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해라. 이거 꼭 좀 지키셔야 되고요. 고령자가 고예금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최악은 이 고령자가 고예금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양도세를 부과받고 처분 대금을 자녀들한테 사전에 분배를 했어. 근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어. 증여세 신고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다가 사전증여된 것을 확인했어. 그러면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10년 안에 상속인한테 줬으면 어떻게 되죠? 증여재산도 합산되죠. 상속인 이해자들은 5년 지나야 합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속인 이해자한테 사전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상속인한테 사전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사망을 하셨으면 다시 또 합산되잖아요. 그래서 합산돼서 상속세가 또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양도세 물고 증여세에다가 가산세 물고 상속세 물면 아마 100억 넘어가는 것들은요, 세금이 70억 가까이 나와요. 큰일 납니다. 가장 최악은 양도세 물고 증여세 물고 상속세 물는 것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고령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컨설팅 받으시고 지금 처분해서 증여하는 것이 나을지, 상속 후 처분한 것이 나을지, 증여 후 처분한 것이 나을지 요거를 전문가한테 꼭 검토받고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로또 주택이 있어요. 로또 주택. 어떤 주택이냐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5호 이상 임대. 요거는 통상적으로 임대사업자로서 5채 이상 주신 분들은 다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말고 다가구 주택으로서 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을 임대를 줘가지고 10년 이상 임대를 줘서 지금 임대 중에 있다면 요거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예요. 그리고 농특세만 20% 내면 됩니다. 요게 옛날에 2000년 10월 말까지 임대가 돼 있어서 요거를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 받아가지고 이 주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으면 똑같이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이걸 사전증여 해버리면 혜택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감면 대상 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특법 99조 2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걸 갖고 있을 거예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분양받았거나 1세대 1주택을 취득했거나 거기 계약서나 분양계약서의 뒤에다가 이 주택은 조특법 99조 2의 감면대상 주택입니다 하고 관할구청장이 도장을 꽝 찍어준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유한 주택들은 다 감면대상 주택이니까 사전에 상담 받으시고 증여를 해야 되고요. 상속받으면 혜택은 여전히 간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이나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취득을 해가지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서 중과세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을 해줍니다. 문제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세무사님들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줘야 된다고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서 아마 이거는 불법 가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반세율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중과세율 적용받아서 세금을 내신 분들은 지금 환급 신청을 받으면 환급 신청을 하면은 환급이 되니까 가까운 세무사님들한테 요즘은 큰 수수료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환급 대행 수수료 정도만 받으실 텐데 환급을 받으셔서 그때 당시에 중과세 받았던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4년 5월 30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또 낮아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증여세의 보충적 평가 방법의 과표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 상속증여세 모두에 영향을 미치니까 5월 30일을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법이 달라진 점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신축된 건물, 신축된 주택 중에서 소형주택만을 말합니다. 소형주택을 취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이 소형주택은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수도권의 거래가액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 얘기냐면, 취득세는 어떻게 세제 혜택을 주느냐? 취득을 할 때는 기존 보유한 주택만 주택수에 넣고, 지금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중과 대상 주택이 두 채 있다면, 두 채 보유했는데 이번에 소형주택도 한 채를 샀어요. 그러면 지금 세 채로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두 채만 중과 대상이 되고 요거는 중과 대상이 아니까 2주택 중과세를 먹는 거예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소형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아예 중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 수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중과 대상 주택이 2주택이면 2주택 세율 8%죠. 3주택자면 12%짜리를 중과세를 적용하되, 결과적으로 지금 소형 취득하는 이거는 주택수에 카운트가 안 된다. 자, 다음에 요거를 취득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세 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과 대상 주택 수는 두 채로 취급합니다. 요거는 2026년 12월 말까지 적용을 해주고, 그 이후에 연장할 것인가는 그때 부동산 상황을 보고 판단해 준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요걸 취득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게 주택수에서 빠지느냐? 안 빠져요. 거기서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서만 세제 혜택을 주지 1주택자에서는 혜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종부세 규정을 적용할 때 3주택부터 중과세를 받거든요, 종부세가. 근데 소형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여기는 주택수에 빠지니까 종부세에서는 상관없고, 대신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예, 연로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받는데, 그때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는 요 소형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잘못 샀다가는 큰일 난다. 단지 다주택자들은 조금 봐주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은 안 봐준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취득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세제 혜택을 주는 거고, 거기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는 합산 배제하도록 돼 있잖아요. 대신 임대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본인이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안 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집이 있을 때에 합산을 안 해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거주를 할 때에 80% 세액공제를 받는데, 거주를 안 하면 공제를 못 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방미분양주택이 있어요. 지방미분양주택. 지방미분양주택은 말 그대로 지방만 해당되는 겁니다. 수도권은 제외되겠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소형주택이 6억 이하입니다. 6억. 지방이니까 다 6억이죠. 지방과 수도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액 기준이 6억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직 개정을 확정을 안 시켰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5년간은 감면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도 주택수는 제외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도 양도할 때도 중과세를 배제시켜주고, 보유하고 있는 집도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완벽하게 세제가 다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축 소형주택하고 기축 소형주택 중 임대사업자는 각각 세법을 따로 보셔야 되니까 무조건 사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이 배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까지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